작은 서점.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올해도 마무리가 됩니다. 새로운 천년의 25년을 기념하면서 작은 서점에서도 소박하게 최고의 책 목록을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편집자들과 함께합니다. 21세기 최고의 책. 업계 최고의 편집자들입니다. 또 각자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먼고 프레스의 김진영,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올해 만난, 굉장히 오랫동안 만난 인연 같은데 올해 만났어요, 두 분을. 그쵸? 근데 참 짧지만 굉장히 깊은 정이 드는, 이게 책을 매개로 해서 만나는 관계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항상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바쁘게 일하다가도 여기 와서 또 책 수다를 떨 생각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여기서 또 쉬어갔다가 다시 또 책 만들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작은 서점 식구들이 연말 특집으로 21세기 최고의 책을 뽑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셨어요. 25년을 돌아보면서 최고의 책을 뽑으라,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주냐, 어떠셨는지요, 두 분께서는요? 이제 제가 뽑은 25년간의 최고의 책으로 영원히 남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혼자서 많은 책들을 후보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이 책도 뽑아야 되는데 이 책도 뽑아야 되는데 했는데, 그런 동시에 되게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은 곳에서 내가 책을 만들고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는 또 제 삶의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저 혼자 치열해서 저 혼자 뽑는 건데도 네.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소개 한 권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굉장한 치열함을 뚫고 한 권의 책이 선택이 됐고. 그럼 먼저 이현실 편집자님의 21세기 최고의 책. 근데 저희가 부탁드리자마자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고민 없이 이 책이요 하셨다고 들었는데. 고민은 많았고요. 그 드리기 전날까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꼽은 책은 김훈 선생님의 자전거 여행이에요. 네. 제가 이 책을 뽑은 건, 저는 이 책이 대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요? 21세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책보다 영상의 힘이 막 파급력이 세진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과 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 문학과 모국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최고의 문장가의 최고의 책, 자전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은 작가님의 책들은 저도 한 80% 정도는 다 읽은 것 같은 게, 저도 내용, 서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타공인 다 최고의 문장가라고 하면 김은 선생님을 꼽죠? 네.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이 자전거 여행이 김훈 선생님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 단문에 되게 이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부사와 수사들이 없는 아주 단단한 문장을 떠올리실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김훈 선생님의 초기작을 보면 만연체를 구사하신 작품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자전거 여행과 더불어서 풍경과 상처라는 산문집도 되게 좋아하는데, 김훈 선생님의 초기 산문집인데 거기선 정말 굉장한 만연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김훈 선생님 최초의 장편 소설인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이라는 책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문체가 나올 수 있는가, 되게 경이로울 정도의 만연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레 노래의 즈음부터 김훈 선생님이 단문을 구사를 하시는데요.
자전거 여행은 저는 김은 선생님의 만연체와 이 단문이 가장 아름다운 지점에서 합의를 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장들이 쏟아지듯이 흘러나오다가도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말하거나 어떤 서민들에 대해서 말하거나 할 때는 또 마치 이순신을 묘사하듯이 굉장히 담백하고 단단한 문장들이 또 펼쳐집니다. 네, 김진영 대표님이 말하는 김은 작가님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제 기억에 자전거 풍경이 나오기 전에 이분이 기자 시절에 썼던 신문하고 잡지에 썼던 글들을 제가 스크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짧은 글인데 이거를 신문에 오려가지고 책상에 딱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고 당시에 제 기억에 3대 문장가가 있었습니다. 김훈, 정운영, 고종석.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세 분을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이분들의 글을 막 신문 나오면 그분들 글부터 찾아보고 그 오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런 글들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책으로 이제 묶여서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전거 풍경이 나왔는데 이 책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당시. 왜요? 이전에 썼던 칼럼들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 글이었거든요. 에세이스트로 변경하는 그러니까 에세이스트 김훈의 모습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기자의 어떤 날카롭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부드러운 남자가 돼버린 김훈. 저는 이 자전거 여행에 앞서서 그 이유겠죠. 쓰신 이유에 이제 자전거와 관련된 이제 그 작가님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서 실제로 일산 거기 작업실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서부터 파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쭉 다니면서 뒤에 카메라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쉬면서 또 대화 나누고 또 갑시다. 그리고 또 한 10분, 20분 또 자전거 또 페달 굴리고 또 쉽시다 하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왜 고생이었냐면요. 자전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는 자전거를 끌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바퀴가 얼마짜리고 이게 이번에 무슨 저 책 팔아서 산 뭐고 자전거의 스펙을 엄청 자랑하셨는데 저희 집에 미니벨로가 있었거든요. 미니벨로 저 끌고 나간 거죠. 근데 그 하루 종일 그 최고의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와 10몇만 원짜리 미니벨로의 대결처럼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고 잘 타는 편인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큰 바퀴는요. 근데 그만큼 되게 건강하시고 그냥 여행을 같이 다녀도 너무나 좋은 어떤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하루 종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이 저한테 조금 특별한 그런 책이기도 한데 아니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그 많은 명작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전거 여행을 오늘 딱 꼽은 이유는 뭘까요? 이 김훈 선생님이 한동안 양력에 정말로 책보다 앞서서 쓰신 양력이 자전거 레이서라고 쓰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분이랑 다녔다고 했지. 그만큼 자전거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까 이 원정 아나운서님께서도 자전거 관련한 추억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훈 선생님을 처음 이제 출판사 들어와서 뵀던 충격적인 기억이 일산에서부터 파주까지 원고지를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오셨었어요. 루트시구나. 네. 그리고 이 자전거 여행을 보면 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역사적인 풍경들도 있지만 저는 김훈 선생님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기자로 이 도시 속에서 막 일에 지쳐 있다가 이 대한민국 산하를 자전거에 몸을 싣고서 만나고 싶었던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산하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 바퀴에 몸을 싣고서 즐기신 책이 이 책이잖아요. 김훈 선생님의 자전거 이름이 또 풍륜이거든요. 풍륜. 바람을 실은 바퀴 뭐 이런 뜻이겠죠. 자전거 여행 1권이 이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나왔고요. 자전거 여행 2권이 2004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봐도 너무너무
생생하고 아름답고 저는 이 책은 나보다 더 오래 살아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보다도 오래 살아남고 아마 굉장히 오래 읽히는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고 뭐 본인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너무나 또 본인을 이렇게 생명에 비교해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슬퍼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벅찬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네. 정말 좋은 원고를 보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책은 그런 느낌으로. 이 작가와 나의 편집과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남아서 더 오래 살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책이 더 소중해지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이 김은 선생님의 책들은 소설도 그러하겠지만 이 산문은 네. 되게 오래 읽히고 오래 아마 21세기 그 이후로도 전 몇 세기까지 살아남을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또 4반세기 최고의 책으로 꼽아주셨으니 당연히 뭐 길이길이 남을 명작이라 생각하고 가져오셨겠죠. 아니 이 책 우리 김진영 대표님은 어떻게 읽으신 책이에요? 저요? 네. 제가 갖고 온 책은 2000년 초판입니다. 초판이고 이건 2004년이고 둘 다 초판인데 네. 이 초판을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사실은 이번에 네.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읽어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현재 정도로. 김은 선생님의 문장과 이때 문장이 또 사뭇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놀랐고 또 하나 제가 발견한 놀라운 점은 이 책을 쓰셨을 때 김은 선생님이 50대 초반이셨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저는 그게 가장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25년 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50대 초반. 50대 초반이셨어요. 아, 그렇네요. 현재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나 이런 분이셨고. 그런데 참 이미 이때 되게 산신령 같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산신령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의 문체와 이분의 통찰과 이분의 시선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문장을 구사하셨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놀라웠고 이번에 역시 그냥 문장가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이게 뭐 상찬하는 말이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게 폄하하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왜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소설가라기보다는 문장가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사상가라기보다는 문장가야. 네, 네. 근데 저는 글재주나 부리는 사람이야. 네. 뭐 이런 의미에서.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좀 훑어보면서는 네네.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김은 선생님의 문장에는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시대와 역사를 아우르는 어떠한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뛰어난 문장가인 동시에 이 시대를 되게 아우르는 그럼요. 시선을 갖고 있는 분이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50대 초반이면 이제 우리 나이인데 네. 김진영 대표님이랑 저랑 비슷한 나이대 이런 책을 쓰셨다는 거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되네. 세월이 참. 아니 여기에도 우리 산하를 돌며 느낀 것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곳곳에 아름다운 곳들이 나오잖아요. 혹시 이현실 대표님이 그 책 읽으시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곳 있어요? 이 김은 작가님이 아주 이렇게 막 장엄한 관광 유적지 이런 데보다 네. 사소한 풍경들을 되게 그쵸. 아껴서 묘사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여기서 서남사에서 화장실을 묘사하세요. 서남사에 이 서남사 자체가 아니고 서남사 화장실이 참 시원하고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김은 선생님이 쭉 여기서 이제 다루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때 되게 해방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은 선생님의 유명한 수필 중에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 이 세상의 근로 감독관들아 제발 인간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조져대지 말아달라. 네네. 제발 이제는 좀 쉬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절규하셨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네. 참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고 한껏 묘사를 하시는데요. 저는 또 도시를 보실 때도 집 주변에 일산에서도 일산에 아주 유명한 곳이 아니고 일산에 남은 작은 초가집 하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신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자연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뛰어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봄이 올 때마다 이 책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자전거 여행의 서두에 보면은 꽃을 묘사한 대목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꽃 묘사가 너무 생생하고 어떤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느끼게 돼요. 읽어주세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인데요.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런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버린다.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져 버린다. 이 꽃인데 마치 정말 사람처럼 뭔가 역사를 갖고 있는 생명처럼 묘사를 하시고요. 전 또 목련에 대한 묘사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산수유가 사라지면 목련이 핀다. 목련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꽃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목련의 절정이다. 네. 목련은 자의식에 가득 차 있다. 그 꽃은 존재의 중량감을 과시하면서 한사코 하늘을 향해 봉오리를 치켜 올린다. 꽃이 질 때 목련은 세상의 꽃 중에서 가장 남루하고 가장 참혹하다. 목련꽃은 냉큼 죽지 않고 한꺼번에 통째로 툭 떨어지지도 않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저마다의 생로병사를 끝까지 치러낸다. 그렇네요. 목련과 동백이 지는 모습이 정말 대조적인데 그걸 네. 또 그렇게 두 개 표현해놓으니까 네. 무릎을 치게 되네요. 그 네. 표현에 있어서 와. 아니 혹시 또 우리 김정욱 대표님 좋아하시는 구절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딱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무등산에 대한 묘사인데요. 제가 무등산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네. 가보셨나요? 딱 한 번 가봤는데 한 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볼 때는 굉장히 큰 산처럼 보였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던 산이었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무등산이 되게 어떤 광주의 상징처럼 느껴지고 네. 막 그랬는데 갔다 와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막 묘사를 합니다. 무등산은 서울의 북한산처럼 하늘을 치받는 삼엄한 골세의 도로라 기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 산은 사람을 찌르거나 겁주지 않고 사람을 부른다. 아마도 이 산은 기어에 올라가야 할 산이 아니라 기대거나 안겨야 할 산인 듯 싶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정복해야 될 산.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품에 안는 산으로 무등산을 묘사를 하고 이 장 바로 다음 장으로 나오는 게 망월동 강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주의 아픔 같은 것을 이 무등산이 품어 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묘사하시고 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되게 놀라운 부분들을 되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시대와 사람을 되게 아우르는 그쵸. 그런 네. 시선을 가졌다. 그럼요. 게다가 또 오랫동안 이제 기자 생활 또 사회부 네. 생활하시고 이러면서 정말 곳곳에 사건 사고 현장에 가시면서 정말 느끼신 바들이 많을 테고 그것들을 이제 훗날 떠올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들로 혹은 또 우리에게 감동을 찌르는 듯한 문장들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그게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자 출신 소설가. 네. 또 혹시 재밌네요. 이렇게 넉넉히 듣게 되네요. 김은 선생님들의 문장 하나하나가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이 시간이 좋다. 네. 이 김은 선생님이 아내와 나누신 대화인데 저는 네. 되게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네. 사람은 새처럼 옮겨다니며 살 수가 없으므로 이 기진맥진한 강가에서 또 봄을 맞는다. 살아갈수록 풀리고 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은 점점 더 고단하고 쓸쓸해진다. 늙은 말이 무거운 짐을 싣고 내 발로 서지 못하고 무릎걸음으로 엉기는 것 같다. 겨우 그러나 기어코 봄은 오는데 그 봄에도 손잡이 떨어진 냄비 속에서 한 움큼의 냉이와 된장은 이 기적의 국물을 빚어낸다. 사람도 봄나물처럼 엽록소를 피부에 지니고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냉이 된장국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슬퍼했다. 아내를 위로한다고 꺼낸 말이 또 이 지경이 되었다. 김은 선생님은 되게 나무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밥벌이를 하지 않아도 햇빛을 먹고 살 수 있는 나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새나 고래가 되고 싶다는 네. 문장들도 있는데요. 네. 그러나 또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떠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풍경들을 동경하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갑자기 현실 세계로 딱 내려오실 때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 아내분. 맞아요. 사모님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세요, 보면. 이게 삶의 어려움, 그러니까 밥벌이 힘겨운 다른 얘기였을 세계에서 정말 멋진 문인의 어떤 그 모습을 살다가 딱 아내를 마주치며 아 내가 진짜 그냥 현실의 한 남자였지라고 그런 제가 20년 전에는 공감을 못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현타가 오게 만드는 존재 나의 아내. 우리 김은 선생님의 책이 진짜 정말 다작을 했다고도 봐야 되죠?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까요? 그거 좀 한번 누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멋진 책들이 많은데요. 네네. 저는 사실 이 자전거 여행을 처음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 여행에 김훈 선생님의 중요 작품들의 실마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훈 선생님이 진도대교를 자전거로 지나가시면서 네. 이순신에 대해서 쓰신 대목도 있고요. 또 남한산성에 가신 내용에서는 살 길과 죽을 길은 겹쳐 있다 이런 문장도 쓰시면서 네. 이걸 읽으면 김훈 선생님의 다음 작품들이 궁금해져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카레노레, 남한산성, 뭐 흑산 이런 작품들을 다 읽으면 오히려 김훈 선생님이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어떻게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해가 돼서 더 잘 읽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김훈 선생님의 산문의 맛을 더 느끼고 싶으시다면 제가 만든 책들이기도 한데요. 라면을 끓이며 연필로 쓰기.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이런 산문집들로 이어가시면 네. 또 김훈 선생님의 문장의 맛을 한껏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쓰신 게 하울빈인 거죠? 맞습니다. 네. 하울빈이 가장 최근 작품. 그 하울빈 이후에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근황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아마도 지금 또 새로운 작품을 계속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사 소설인가요, 이번에도요? 저도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네. 김훈 선생님의 작업실에 가면은 칠판이 있거든요. 아이들 칠판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거기에 필15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루에 5장은 무조건 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네. 오전에는 운동을 하시고 오후에는 계속 네. 집필을 하시고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현역이시고 지금도 컴퓨터로 글을 안 쓰시고 연필로 글을 쓰시잖아요. 네. 계속 쓰고 지우고 연필도 그냥 아마 이렇게 깎는 것도 직접 그쵸. 직접 깎으시는 깎으시고 그래서 저는 김훈 선생님 작업실에 갔을 때 보면 되게 감동적인 풍경이기도 했어요. 그 책상에 지우개 가루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조그만 비로 그 지우개 가루를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 김 선생님은 뭔가 막 장군님처럼 일품 위주로 막 그 원고를 쓰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땀 한 땀 원고지를 지우개로 지워 가시면서 또 이 조사 하나를 고민해 가시면서 그쵸. 그렇게 이 명작들을 써 나가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현역이시기 때문에 또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막 대작을 쓰시지만 끌로 조각을 하듯이 섬세하게 글을 쓰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김은 작가님 뵙고 싶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여러 차례 뵀는데 기억을 저랑 술도 여러 차례 드셨는데 저를 기억하시겠죠? 꼭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 뵙게 되면 제 안부도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자전거 여행에 어울리는 이현실 대표님의 신청곡, 뭘까요?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 근데 준비한 게 하나 있어서 같이 해도 될까? 뭐냐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어서 두 분이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노래하실 거예요? 아니, 이어서 하는 더블 낭독을 준비한 내용이 좋아요. 있어요. 저희가 오늘 낭독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러다가 서로 같이 이어서 낭독을 해보자라고 한 대목이 있어서 이 두 분이 특별히 준비한 낭독이 있어서 그러면 두 분의 낭독을 이번에 특별히 듀엣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벗들아 과학과 현실의 이름을 들먹여가며 이 가엾은 수사학을 조롱하지 말아다오. 나는 마침내 내 자신의 생명만으로 자족할 수 없고 생명과 더불어 아늑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 부자유만이 나의 과학이고 현실이다. 나는 나의 부자유로서 나의 생명을 증거할 것이다. 살아서 아름다운 것들은 나의 기갈에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
그것들은 세계의 불가해한 운명처럼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빈곤한 한 줌의 언어로 그 운명에 맞선다. 나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만경강 저녁 갯벌과 거기에 내려앉은 도요새들의 이야기를 쓰던 새벽 여간방에서 나는 한 자루의 연필과 더불어 말하여 줄 수 없는 것들의 절벽 앞에서 몸을 떨었다. 어두워지는 갯벌 너머에서 생명은 풍문이거나 환영이었고 나는 그 어두운 갯벌에 교두보를 박을 수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었다. 아무 곳에도 닿을 수 없는 내 몸이 갯벌의 이쪽에 주저앉아 있었다. 1999년 가을부터 2000년 여름까지 전국의 산천으로 끌고 다닌 내 자전거의 이름은 풍륜이다. 가을의 마지막 빛 속에서 풍륜은 태백산맥을 넘었다. 눈 덮인 소백, 노령, 차령 산맥들과 수많은 고개를 넘어서 풍륜은 봄의 남쪽 해안선에 당도하였다. 거기에 원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제 풍륜은 늙고 병든 말처럼 다 망가졌다. 2000년 7월에 풍륜을 퇴역시키고 새 자전거를 장만했다. 이 책을 팔아서 자전거 값 월부를 갚으려 한다. 사람들아, 책 좀 사가라. 갈 수 없는 모든 길 앞에서 새 바퀴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무것도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목숨은 귀엽고 감미로운 것이다 라고 나는 써야 하는가. 사랑이여, 이 문장은 그대가 써다오. 52살의 여름에 김훈은 겨우 쓴다. 지금 여러분은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25년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멍고프레스 김진영, 이야기 장수 이현실 두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아주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책의 순위를 매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21세기 최고의 책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분의 그 기준점이라 그래야 될까요? 시대를 아우르는 좋은 책의 기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뽑으셨나요? 저는 다시 읽고 싶은 책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읽었을 때 새롭게 읽히는 책이어야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거듭 읽히고 계속 읽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훈 선생님의 이 자전거 여행이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훈 선생님이 어느 농부를 보고 이 몸으로 문질러낸 희망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저는 김훈 선생님의 이 책에서 어느 페이지에서도 내 삶의 어느 페이지에서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느껴져서 네. 어느 세대 어느 분이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 대표님은 어떤? 저도 엄격한 세 가지 기준으로 엄격하게 치열하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냥 가장 좋아하는 책, 가장 좋아하고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책으로 했고 두 번째는 출판계랑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끼칠 책. 끼칠 앞으로도 책까지. 계속 읽힐 책. 세 번째는 저는 편집자의 방이니까 잘 만든 책이라는 기준을. 잘 만든다는 걸 되게 모호한 기준이긴 한데. 그러니까 책의 모양, 책의 디자인, 물성의 그다음에 윤문, 교정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저는 봐서 이 책은 편집자가 볼 때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엄격하고 치열한 서열 작품이 있었는데 저 혼자 치열했던 서경식의 디아스포라 기행을 가져오셨어요.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는요?
일단은 저는 서경식 선생님의 거의 모든 책을 정말 다 사랑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너무너무 저는 서경 선생님의 거의 모든 책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참여했던 어떤 잡지 어떤 글 이런 것도 제가 다 모으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이시고 그리고 서경식 선생님의 책들이 있는데요. 책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한 7년, 8년 전에 서경식 선생님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서경식 선생님의 이제 제자인데 일본에 유학을 했던 어떤 유학생, 근데 한국에 다 돌아온 유학생과 두 분의 이제 뭐 서신집을 만들어 볼까 하고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여러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의 책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책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다른 책을 얘기하셨고요. 근데 한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는 이 책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디아스포라기. 본인이 뽑은 네. 본인의 최고의 책. 그리고 저도 그분의 책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해서 네네. 이분의 어떤 책을 갖고 와도 다 좋을 텐데 네. 어떤 책을 가져와도 21세기 최고의 책이라고 손색이 없을 텐데 그래도 특별히 오늘은 이 책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져왔고 네.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개념이 선생님을 정의하고 선생님이 지향하고 선생님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만든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개정판이 아니라 개정판은 제가 못 봤고 네. 초판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들고 있는 게 거의 초판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이게 20년 전에 나왔을 네. 때는 너무너무 잘 만든 디자인, 뭐 교정, 뭐 되게 좋았습니다. 초판 1쇄네요. 네. 제가 들고 있는 책도. 돌고래 출판사의 김희진 편집자가 만든 책이고요. 돌베개에. 네, 아, 네. 지금 맞아요. 네, 돌고래 맞아요. 출판사에 있는 네. 맞아요. 저는- 서문에 보면은 편집자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이 책이 저는 되게 잘 만든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많은 책들이 있지만 특히 이 책은 그 서경식 선생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책이다. 그래서 네. 사실 또 2023년에 타계하신 맞아요. 네. 너무 일찍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양력을 보니까 이제 51년에 제일 조선인, 제일 네. 한국인 이제 네, 2세로 태어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자이니치 제1 조선인, 제일 한국인이라 그러죠. 요즘 공식적으로. 이런 제일 한국인들의 고민과 이 정체성에 대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죽을 때까지 이분들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이 네, 맞습니다. 정말 고스란히 느껴져서 네네. 이 이전에도 우리가 뭐 파친코나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요즘 화제가 됐었는데 좀 더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진짜 너무 일찍 좀 타계하신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맞아요. 더 작품 활동 하실 수 있는 한참 저는 72세에 아마 그러게요. 돌아가셨을 네. 텐데 그때 한국에서 서경식 선생님을 되게 추모하고 애도하는 분위기가 되게 뜨거웠었어요. 특히 출판계 쪽, 문화예술 쪽에서는 그랬고. 근데 제가 일본 자료들을 찾아보면 일본에서는 그냥 학계와 언론에서 그냥 가볍게 좀 다루는 걸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고 일본에서 교수로 활동하셨지만 그러나 특별히 한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선생님의 사상을 깊이 영향을 받은 거기에 근간을 둔 영화제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요? 영화제라고 해마다 이제 인천에서 열려요. 네네. 지금은 아마 5월 달에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23년 돌아가신 해 23년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갔었어요. 예. 그리고 가갖고 어떤 영화의 GV 때 선생님하고 다른 영화 평론가가 이제 대담하는 것도 보고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돌아가신 거를 추모하는 행사를 좀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영화 예술인들, 영화 종사자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그런 걸 보면 저는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고 네네. 단순히 출판계, 인문, 학계 이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으로도 선생님의 어떤 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냥 단순한 지식이, 그러니까 문장,
뭐 작가가 아니라 지식인 아니라 사상가로도 우리가 조금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이시군요. 근데 사상가이긴 한데요. 네. 이분의 책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네. 않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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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너무 어렵지 않고요. 친절하게 쓰신다. 너무너무 친절하고 섬세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하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일본어로만 글을 쓰세요. 이게 번역이 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네. 번역을 다 감수를 하시고 한국말도 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신은 일본어를 가장 잘 쓰시기 때문에 일본어를 반드시 쓰시고 이제 번역을 하면 그거를 당신이 검토하시기 때문에 번역도 굉장히 유려하게 다 번역이 되고 있고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어떠한 문학 작품들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저는 사실 좀 잘 몰랐던 분인데 지금 말씀도 들어보니까 굉장한 그 인문학자, 사상가로서 우리가 정말 그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친 우리 네, 특히 이제 맞아요. 김정은 대표님한테 본인한테 영향을 끼친 책이 네. 중요한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 혹시 연실 대표님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저는 참 김진영 대표님과 이 주제로 책을 고를 때도 되게 다른 책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르면서 또 자전거 네. 여행과도 네. 되게 닮아 있는 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전거 여행이나 이 디아스포라 기행이나 여행이나 기행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지만 여행기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네. 저는 또 21세기 최고의 책이라는 기준에서 또 중요한 것이 큰 매스미디어가 조명하지 않는 소수자나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책이 그 결정체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서경식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소수자들, 소외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지만 정말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경식 선생님의 이 책은 아니고 소년의 눈물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서 독후감을 써서 상을 타서 제가 또 중국 여행을 갔었던 또 재밌는 추억도 있어요. 저 상을 타서 중국 여행 가셨다고요? 네, 큰 독후감. 큰 상을 타셨네요. 그만큼 제가 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었는데도 네. 이것들이 어렵지 않고 한 사람의 이 역사가 느껴지는 책이어서 이 책은 정말 최고의 책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 보면 이제 그 형들 얘기를 좀 하잖아요. 형이 이제 옥중에서. 맞아요. 뭐 네. 그 형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혹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일본 제1조선인으로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배제당하고 차별받고 억압을 당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서경식 선생님한테는 형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서승 선생님, 서준식 선생님. 근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세요.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1970년 초반에 간첩단 사건,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옥살이를 하게 돼요. 네. 근데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고 네. 맥락이 그랬는데 옥살이를 할 때 그 유학생들 가운데 잡혀갔던 유학생들 가운데 사상 전향을 하면 다 이제 풀어주거나 이랬었는데 이 두 형제들은 사상 전향을 거부해요. 그건 내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서승 선생님은 19년간, 서준식 선생님은 17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긴 기간을. 그래서 원래는 네네. 이 서경식 선생님도 한국으로 유학 올 계획을 갖고 네.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학을 못 오게 된 거죠. 유학을 못 오게 됐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이제 형들의 옥바라지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일본에서도 배제당했고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존재였던 거예요. 참, 이 제일 한국인이라는 게 이제 국적이 박탈된 외국인의 네. 삶, 네. 신분으로 이제 일본에 살아가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모국인 한국이 있어야 되는데 네. 모국조차도 모국답지 않은 이들을 품어줄 수 없는 맞아요. 당시 상황이었고 정말 그 평생을 이방인이면서 소수자로 살았. 이 디아스포라는 네. 포라라는 개념. 네. 원래 이 책에 이제 개정판 소문을 제가 이제 보니까 소문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쓸까 굉장히 고민을 했다. 네. 추방자라는 말을 쓸까 네네네. 이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방당한 자의 시선이라는 부제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있어요. 자신은 일본에서도 추방당한 존재 같고 한국에서도 추방당한 존재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80년대에 네. 유럽을 여행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오는 뭐
프리모 레비 등등의 프리모 레비. 이제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분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걸 네.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네. 이제 발전시키고 이제 이거에 관련된 책을 계속 쓰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굉장히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사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네, 흩어진 맞습니다. 사람인데 네. 그 이제 여행을 다니시면서 전 세계 어떤 세계사 속에서 버려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이제 한 분야 이렇게 조망하시는데 이게 사실 어떤 큰 통찰 그 맥락을 다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네. 그게 참 이분 참 박식하고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은 두 가지 부분에 네. 대해서 저는 되게 감탄하는데 예. 하나는 역사예요. 역사, 네, 네, 네. 역사, 세계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 음. 또 하나는 예술에 대한 예술 어떤 때만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그림, 음악, 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박식하신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세요. 네. 현대미술, 뭐 어떤 조각, 무슨 장소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사상가로서의 면모도 있지만 어떤 문학가로서의 면모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설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아무 때나 그냥 오늘은 한 102페이지부터 읽어볼까 해도 맞아요. 네, 뭐 그런 재미가 좀 네, 있는 책인 네, 것 네. 같아요. 군데군데 그냥 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접해도 되는 한 권의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짧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책이 다른 책으로 연결되게 해주는 기능으로서도 맞아요. 엄청납니다. 그쵸. 이 세계 지금까지의 아웃사이더들과 소수자들과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찾아보고 싶어져요. 맞아요. 네네. 서경지 선생님의 책이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그리고 서경지 선생님이 프리모 레비에 네. 대한 책을 쓰셨고 여기도 등장을 여기 하고 나오죠. 이 책에도 등장을 하고 네. 한 권의 책으로도 쓰셨고 그래서 레비의 책이 우리나라에 다 출간이 됐어요. 근데 레비의 책은 다른 나라들 찾아보면 절판되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네. 대표작만 남아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전작이 다 출간돼 있고 그리고 그 전작들 잘 보면 서경식 선생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뭐 해설 뭐 등등등 해서 그래서 레비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뭐 이것이 인간인가 이런 책들 거기에는 이 서경 선생님의 어떠한 힘이 있었다. 네.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우리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우리 또 이제 현대 지식인들한테 영향을 끼친 책인데 앞으로도 그럴 책이고 잘 쓰여진 인문 에세이 좋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분이 좀 특히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들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듀엣 아니고 각자 좀 읽어볼까요? 이 소수자들은 참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서경식 선생님이 그런 슬픔에 대해서 또 되게 잘 써주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아는 제일 조선인 중에 자살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봐도 화를 내야 할 때 서글프게 웃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다가 스위치를 뚝 끄듯이 사라져버렸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런 죽음과 만났을 때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개는 잘 표현할 수 없지만 역시나 하는 심정에 가깝다. 그 사람은 이제 어깨의 짐을 전부 내려놓았구나 생각하고 싶은 마음을 알 것 같다. 제1조선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부조리한 경험을 자학적인 농담으로 표현하는데 무척 능란한 지인이 있다. 그것을 두고 나는 농담으로 제1조선인의 유대식 조크라고 부른다. 농담의 주제는 많은 경우 제1조선인의 실상에 대한 일본인 다수자의 무지와 몰이해다. 그러나 그런 그의 농담들은 다수자를 비웃기보다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마는 자신의 허약함을 자조하는 익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웃음으로 위태위태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적재적소에 재치 있는 농담을 연발하며 철두철미한 서비스 정신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웃기는 그 친구를 보고 있노라면 따라 웃으면서도 불길한 마음이 솟아오른다. 이 친구는 오늘 밤 자기 방에 돌아가 갑자기 목을 매는 것이 아닐까 하고
불행히도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슬픔이나 분노에 앞서 아, 역시나 하는 납득에 가까운 감정이 들 것임에 틀림없다.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일본 제1 네.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말 말 못할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 차별의 시선에서 계속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이겨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구석구석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슬픈 감정들이. 그 최근에 제가 어디선가 참 웃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권력이다라는 말을 보고서 참 실감을 했는데 아마 그 제일 조선인으로서 되게 슬프고 차별당하는 경험 속에서도 그거를 농담이나 자학으로 돌릴 수밖에 네네. 없는 슬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조차 놓치지 그렇죠. 않고 네네. 책에 담으신 게 또 서경기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재영 대표님. 네. 제가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엄청 필수를 많이 근데 오셨는데. 이 책은 펼칠 때마다 이게 저한테 확 다가오는 문장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한테 가장 많이 다가왔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그너의 작품은 물결의 너울거림에 몸을 맡기게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특징이다.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 의심이나 비판, 위화감이나 저항 등의 감정을 일단 젖혀두고 말하자면 몰 주체, 모라의 경지로 나아가 거기에 몸을 두고 크나큰 물결의 너울거림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그너의 음악에서 감명과 도취를 얻는 최상의 방법이다. 또 그런 태도만큼 파시즘에 바람직한 것도 없으리라. 예술과 정신은 별개다라는 말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와 사상을 깊이 담지 못한 범용한 예술이라면 오히려 어떤 정치체제 하에서도 편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그너의 예술이 빼어난 것은 그것이 이 두 가지를 완벽할 정도로 융합해 놓았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에서 고민도 시작된다. 이 부분의 맥락은 이 바그너가 독일의 나치즘에 복무했다는 것부터 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그너의 음악을 싫어했어요. 바그너의 음악을 피했고 싫어했는데 근데 어느 날 불가피하게 음악을 공연을 가서 듣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듣는 자의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다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역사에서 치명적인 정말 인류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어떠한 예술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예.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악은 위대하지만 결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바그너를 분리해서 면제하지도 단죄로 봉인하지도 않아야 한다. 그의 음악을 위험한 유산으로 끝까지 문제 삼으며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듣는 자의 윤리는 이 듣는 자가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가 가해자의 자리에 있는가 또는 아무런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전 책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우리가 이런 문제랑 결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잘 네. 팔리고 예, 굉장히 예.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저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네네. 선생님은 이거를 무조건 봉인해버리는 것도 안 되고 네. 이거를 무조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위험한 유산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좋았고 이런 태도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저는 않아요. 지금 그 위험한 유산이라는 말이 뭐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게 저한테는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의 그쵸. 지점이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을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막 던지시거든요. 네.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저한테는 이런 문제는 이분이 얘기하는 어떠한 디아스포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점점점 그러니까 성경은 고대였고 근대 국가의 문제였지만 현대의 문제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내셔널리즘을 되게 비판하시는데 네.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떠한 자유로워진 현대인에 대한 것은 이분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미래로 갈수록 더 현재화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네. 이러한 문제의식조차도.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 네. 앞으로의 세대들도 이분의 책을 꼼꼼히 보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국가의 맹목적이었던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런 어떤 맹목성이 요즘은 점점 이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념 싸움하는데 정말 미친 듯이 모든 걸 다 던지는 사람들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또 고민도 굉장히 맞아요. 하시면서 저도 이건 진짜 이 시대에 2026년을 살아갈 우리가 좀 봐야 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선생님을 보면 한국에서 추방당한 사람인데 그리고 내셔널리즘을 엄청 비판하는 사람인데 네. 이분만큼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와, 선생님 굉장히 묵직하고 귀한 책을 오늘 골라와 주셨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 김진영 대표님의 인생책이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져오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이 책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저는 이 서경희 선생님의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이분의 관점, 시선, 질문들은 점점 현재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네.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맞습니다. 책도 보고 직업도 선택하고 어떤 정치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발언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4월부터 이제 수많은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21세기 최고의 책 그리고 그 또 두 권을 뽑아주는데 역시 이 두 분은 뭔가 다르구나. 이게 정말 굉장히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묵직하고 가슴이 꽉 찬 느낌의 어떤 그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김훈 작가의 자전거 여행 그리고 서경식의 디아스포라 기행 두 권 오늘 소개를 받았고요. 자, 최고의 책으로 뽑혔으니까 우리 독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두 분 때문에 기품이 그냥 묻어나는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원고프레스의 김진영, 이야기 장수 이현실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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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